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비즈니스 협상론, 지은이는 국제변호사 김병국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의 저자 세이노가 추천한 도서입니다. 나는 야무지고 똑똑한 직장 여성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녀는 좀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 비싸더라도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 시장에서 흥정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싫어서이다. 이렇듯 매일매일 느닷없이 부닥치게 되는 협상 때문에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협상가의 권리장전을 소개하려 한다. 1조. 나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다. 협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데에서 올 때가 많다. 판매자인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자의 지식을 앞지를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는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의 설명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조. 나에게는 협상 중 실수할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한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보다는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실수를 추가하게 된다. 실수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필요하다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정정할 권리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3조. 나에게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결정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죠. 라고 대답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이다. 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필요는 없다. 4조. 나에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가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준비한 자료가 다 떨어졌으면 이미 한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을수록 상대방 뇌리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깊이 박힐 것이다. 5조. 나에게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권리도 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답변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된다. 하물며 내가 불리해질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다.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답을 할 줄 모르는 협상가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 중에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협상가는 항상 맞는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알고 있는 전체를 다 말할 필요도 없다. 때때로 나는 답을 모른다 라는 말이 가장 훌륭한 정답일 수도 있는 것이 협상이다. 6조. 나에게는 나만의 의견을 가질 권리와 억지를 부릴 권리가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당신의 의견을 비논리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도 있다. 상대방의 제안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아 보여도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때는 논리보다 억지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필요하다면 때때로 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7조. 나에게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듣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협상가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협상은 본질적으로 갈등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8조. 나에게는 나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할 권리가 있다. 협상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스스로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때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스스로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 상대방이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했을 때 곧바로 응답할 필요가 없다. 미국인의 협상 패턴은 탁구공을 주고받듯 한쪽에서 가격 제안을 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가격을 깎거나 올리자고 반응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또다시 역제안을 하면서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인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한 데 반해 일본인에게 가격 제안을 하면 대체로 한참 동안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 일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뚱하니 앉아서 메모지에 알아보지 못할 일본어로 뭔가 끄적거리기도 하고 계산기를 꺼내서 두들겨 보기도 한다.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가격을 제안한 미국인은 슬슬 조바심을 내기 시작한다. 참을성 없는 사람은 이 순간에 가격을 깎아주기도 한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면 워낙 기다리던 끝이라 조금 무리한 제안에도 그저 고맙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너무 빨리 예스를 해버리는 습관은 협상에선 절대 금물이다. 간단하고 쉽게 양보했다고 보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을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겁먹지 말라. 모든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K씨는 지금까지 중형차를 굴려왔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갖고 있던 중형차를 처분해서 훨씬 저렴한 소형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내와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합의가 되었다. 문제는 그 후에 생겼다. 덩치가 큰 K씨는 H사의 제품을, 아내는 아담하고 예쁘게 생긴 D사의 제품을 고집하며 소형차 구입에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30, 40대 직장인들에게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당신은 K씨에게 어떻게 해결하도록 조언하겠습니까? 응답자들은 나름대로 재미난 해결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아내 죽이기. 야, 그거 하나 내 맘대로 못하냐? 다시는 딴소리 못하도록 그냥 아내를 없애버려.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결정의 영향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방법은 인간관계가 가장 미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만 믿고 상대방을 무시하며 해결하려는 일반적인 수법이다. 둘째, 나 죽었소 하고 항복하기. 두 말 말고 항복해버려. 오늘 당장 가서 사과하고 아내가 원하는 D사 자동차를 사도록 해.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항복한 사람은 언제나 진심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겉으로만 한 항복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던 문제가
언제고 다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셋째, 거짓 항복 1. 일단 아내가 원하는 D사 자동차를 사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자동차를 산 다음에는 절대로 그 차를 타지 마.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 같은 전형적인 물먹이기 전략이다. 일단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던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증폭된다. 넷째, 거짓 항복 2. D사 자동차를 사도록 아내에게 양보해 줘. 그런 다음 차를 탈 때마다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며 불평을 해. 그러면 아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할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 사람은 이런 식으로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잘못된 결정을 지속해서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없다. 다섯째, 아내 위협하기 1. 아내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면 남편 말에 반항한 대가로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위협을 해봐. 예를 들어 앞으로는 가족끼리의 외식이 없어질 거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든지 말이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당근과 채찍을 잘 배합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표면적이고 피동적인 동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아내 위협하기 2. 오늘 저녁부터 기분 나쁘다는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아내가 고개를 숙일 때까지 매일 밤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어떨까? 전형적인 사보타주, 태업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하기보다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곱째, 마음대로 일부터 저지르기. 당장 H사 차를 계약해버려. 분명히 바가지를 긁으며 불평하겠지만 뭐 어쩌겠어. 이미 사버렸는데. 협상을 하려는 시도도 없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 또한 없다. 한쪽은 이겼고 다른 한쪽은 졌다.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순번 결정하기. 이번에 선택권을 갖는 사람이 다음번엔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은 이에 승복하는 방법이다. 쌍방이 만족하는 대안 찾기 1. D사 자동차와 H사 자동차 모두를 포기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차종을 찾아본다. 쌍방이 만족하는 대안 찾기 2. 부부가 함께 두 자동차 모두 시승을 해본다. 시승이 끝난 후 각자의 느낌을 비교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차로 결정한다. 공평한 제3자에게 결정 맡기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밝히지 않고 쌍방이 합의한 제3자에게 묻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상대방에게 대가 지불하기. 남편은 부인에게 만약 H사 자동차를 산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술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올게. 혹은 이제부터 아들 공부는 내가 봐줄게 하고 제안할 수도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용돈도 올려주고 상냥하게 대해줄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하는 눈에 보이는 사안보다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연봉 협상을 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받고 덜 주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즐거운 일터로 만들고 또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때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능 결과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협상이다. 지중해에 영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던 몰타라는 작은 섬이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섬을 군사기지로 사용해 왔으나 점차 첨단 무기가 개발되면서 몰타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영국과 몰타는 기지 사용권에 대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영국은 그 섬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몰타에 비해 우세한 위치에 있었고 몰타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열세에 처해 있었다. 몰타는 비록 열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소련에 접근하여 기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랍 국가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이에 영국은 사실 몰타가 군사기지로서 옛날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소련이나 리비아에게 넘어갈 경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몰타의 안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몰타는 종전 계약의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맺었고 별도의 원조금도 받아냈다. 겉으로 보이는 힘의 우위는 진정한 힘의 우위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힘의 열세 때문에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협상을 실패로 만드는 요인은 열세가 아니고 포기해버리는 자세이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자.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대하고 힘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힘의 열세에 겁먹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유난히 손님을 많이 치러야 했던 편이라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가는 초저녁에는 결코 장을 보러 가지 않으셨다. 언제나 저녁 늦게 시장이 파할 때쯤 커다란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가서 싼 값으로 야채와 생선 등을 푸짐하게 사오시곤 하셨다. 협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협상 전술이 바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전술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드물던 시절이라 야채나 생선은 시장에서 하루를 넘기면 상해서 버리거나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대에 찾아가서 물건값을 깎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파장할 무렵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인의 마음속에는 믿지더라도 팔아치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시간은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시간 제약을 덜 받는 협상가는 그렇지 않은 협상가보다 유리하다. 협상은 다른 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라. 둘째, 협상 시간을 엄수하라. 셋째,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넷째, 협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라. 다섯째,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져라. 여섯째, 시간의 심리학을 이해하라. 협상에서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학 개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응 시간이다. 상대방이 훌륭한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협상 마인드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수용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급하게 협상을 몰아붙인 내 탓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급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내 제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라. 적응 시간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B씨는 1년 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 6억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시세가 4억 원으로 떨어졌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P씨가 현 시세에 맞는 4억 원을 B씨에게 제안했을 때 B씨가 수락할 확률은 높지 않다. 아직 B씨의 마음속에 토지의 가격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현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고 경험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려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고가의 물건을 살 때나 혹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가격을 세분화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곤 한다.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자동차라도 몇백 달러에서 몇천 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한 유학생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사러 간 나는 원하는 모델을 골라 가격표를 살펴본 후 이렇게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모델 A의 가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가격보다 옵션 하나하나의 가격을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세분화된 가격 정보를 얻은 다음 기본 모델의 에어컨과 대화면 디스플레이만 포함시킨 차를 살 계획이었으면서도 모든 옵션을 다 포함한 모델 A를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시작했다. 모델 A를 사고 싶은데 가격을 좀 싸게 해주시면 바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가는 28,000달러이지만 오늘 당장 계약을 하신다면 5% 정도는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모델 A를 놓고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끝에 책임자와 의논하고 돌아온 그는 오늘 당장 계약하면 10%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냈다. 가격을 더 이상 깎아주시지 못한다면 할 수 없군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는 모델 A를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기본 모델에 에어컨과 대화면 디스플레이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를 깎아주시는 겁니다. 자동차 가격은 대개 기본 모델에는 아주 적은 마진을 붙이고 주로 옵션에 높은 마진을 더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기본 모델이었던 B를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다면 아무리 잘해도 5% 이상 깎기가 힘들었겠지만 모든 옵션을 포함하여 마진폭이 높은 모델 A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10% 할인까지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있다. 몇몇 업체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을 받기 전에 담당 업자 모두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비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셔야 할 테니 제가 작업 원가의 15% 이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자재의 규격과 품질, 인건비 등의 직접 경비를 자세히 산출해서 합계를 낸 후 거기에 15%의 마진을 더하여 견적을 내주십시오. 조그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느냐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업체들은 제각기 견적서를 만들어 왔다. 인테리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보면서 자재 원가는 원가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 후 업자들과 가격 협상을 하면서 그들이 건네준 견적서를 통해 항목별로 가격 협상을 세분화하여 훨씬 싼 가격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입주할 수 있었다.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 전에 항목별로 세분화된 가격을 얻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판매자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살던 집에서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당시 미국 최대 가전업체였던 제니스사가 있었다. 몇 년간 지속된 적자로 인하여 자본금은 거의 다 잠식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별 가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도 많다. 제니스사를 한국의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L전자가 인수 의사를 표명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인수를 마무리했다. 또한 한 달에 몇천억씩 적자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몇천억씩을 퍼부어야 하는 S자동차를 국내 자동차 3사 중 하나인 D자동차가 인수 제의를 하였다. 몇 차례 협상에서 결렬 위기를 넘긴 후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인수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하필이면 적자를 보고 있으며 전망도 불투명한 회사를 사겠다고 나선 것일까? L전자나 D자동차가 자선 사업으로 적자 보는 회사를 매입했을까? 절대로 아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을 보고서 다르게 가치 판단을 하는가? 자신이 속한 환경과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상대로 담배 한 갑에 몇만 원씩 거래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교도소에서 몇만 원씩에 거래되던 그 담배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담배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똑같은 정가가 표시된 담배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에 따라 몇십 배의 가격으로 흥정이 된 것이었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협상 대상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에 사는 노부부에게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소음이 발생하는 골칫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에게는 길을 건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올려줄 수도 있다.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만 생각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하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는 주관적일 뿐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상 대상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82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이런 시도에 대하여 만약 프랑스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면 지금 한국 정부에 입찰서를 제출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전 설비와 고속철도 협상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겠다라고 통고하였다. 이에 미테랑 대통령은 만약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묵인해준다면 당시 공산권에 속한 나라와 우리나라가 국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위성 국가들이 아닌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이나 중국 두 나라 중 한 나라와 수교를 하도록 다리를 놓아준다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묵인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기술 하나를 배울 수 있다. 맨 처음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협의 사항은 프랑스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이를 저지하느냐라는 한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이 외교 협상을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낼 수 있게 한 핵심은 협상 의제를 복수화하는 기술의 발휘에 있었다. 한국 정부는 먼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아무 관계도 없는 프랑스 민간 기업의 입찰 참여 문제를 협상 의제로 더하였다.
여기에 프랑스는 북한 이외의 다른 공산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도울 수도 있다는 의제를 더하고, 이 의제는 어느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국과의 국교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의제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의제가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한국 정부가 프랑스의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양해해야 하는가 하는 협상 의제가 쉽게 타결될 수 있었다. 협상 의제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제를 넓혀가는 것이 기술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면 된다. 회계학을 공부하다 알게 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한 미국인 친구가 어느 날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 친구의 고물차가 생각나 물었다. 예전에 끌고 다니던 차는 어떻게 했어? 얼마간 더 타다가 팔아치웠지. 그런데 중고차 한 대 파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이 친구는 중고 자동차를 팔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자동차를 세워놓은 뒤 자동차 앞유리에 커다랗게 자동차 팝니다. 가격 $1,000. 연락처는 전화번호 땡땡땡 하고 써붙여 놓았다. 워낙 오래된 차라 그랬는지 며칠을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없더니 토요일 오후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자동차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시운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단잠에서 깨어나 투덜거리며 전화를 건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 멕시코에서 갓 이민 온 듯한 젊은 남자였다. 열쇠를 받아든 젊은이는 시운전을 하고 돌아왔다. 기다리는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내가 다시 운전을 해본 다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다음 날 다른 볼일도 보지 못하고 그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서성거렸다. 오후 늦게 전화를 건 그 멕시코인은 부인과 함께 시운전을 해본 후 고맙다는 인사만을 남기고 돌아갔다. 조금만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친구의 머릿속은 불쾌한 기분으로 가득 찼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 멕시코 이민자였다. 죄송하지만 차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못마땅했지만 차를 사겠다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열쇠를 가지고 나갔더니 이번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런데 동생과 시운전을 하고 돌아온 그는 다시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다. 오늘 집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무참하게 깨진 친구는 돌아가는 그 젊은 멕시코 이민자에게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해서 발걸음을 돌려 세웠다. 그러지 말고 내가 $100 깎아줄 테니까 오늘 아주 결정을 합시다. $1,000짜리 차를 팔자고 귀찮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값을 내려서라도 결정을 짓고 싶었던 것이다. 그 젊은 멕시코 이민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 사실 수중에 $600밖에 없거든요. 내일까지 기다려주시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줄 테니 $600만 내고 자동차를 끌고 가세요. 친구는 돈을 받고 돌아오면서 에이, $600에라도 팔기를 잘했지. 이렇게 차 한 대 팔기가 귀찮아서야 하는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젊은 멕시코인 이민자는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상 과정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도록 하면 결국 상대방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종 과거의 투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협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협상에서 힘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이 투자의 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약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예상한다면 협상이 한창 진행되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다루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협상에 깊이 개입하게 만든 다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국제 간 협상의 경우 투자의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협상할 때마다 자신이 상대방 나라로 출장을 가기보다는 되도록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한다. 나는 중요한 국제 협상을 앞두고 회사를 대표해 구성된 협상팀을 이끌고 해외로 나갈 일이 많았다. 그런데 한 팀도 예외 없이 무엇이든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손에 들고 가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는 했다. 반면 한국으로 상대방을 초청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훨씬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투자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투자된 비용, 즉 매몰 비용은 앞날의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미국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선서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그리고 전체 진실을 말할 것이다. 처음 법을 공부하며 이 구절을 접했을 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곧 오직 진실과 전체 진실이라는 말이 증인을 신문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였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과 다른 점은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코 전체 진실을 모두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다. 절대로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이 탄로나면 협상가로서의 신뢰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으로 손상되고 만다. 협상 진행에 있어 또 하나의 철칙은 절대로 내게 불리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진실만 골라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경험을 통하여 부분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나중에도 문제가 없다는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은 법정의 증언석과는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저의를 생각해야 한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갈 기회가 있었다. 카지노 세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이한 광경 중에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 우선 그 넓은 카지노 안에 단 한 개의 시계도 걸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모두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계를 걸어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시간 개념을 없애 늦게까지 도박에 빠져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뿐이다. 한편 현금을 플라스틱 칩으로 바꾸어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은 $100짜리 현금을 걸기보다는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칩으로 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어 쉽게 베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 회사를 위하여 미국 육가공 식품회사 F사로부터 물건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때의 일이다. F사는 회사 정책상 절대로 파운드당 1달러 35센트 밑으로는 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가격 정책을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고민을 하던 중 갑자기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칩이 떠올랐다. 그렇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대신에 가격 인하의 모양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제안하면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겠어. 현금이 안 되면 판촉을 위한 샘플로 전체 주문량의 15%에 해당하는 소시지를 추가로 더 보내주십시오. 가격은 귀사 정책에 맞추어 파운드당 1달러 35센트로 정합시다. 단, 주문량의 15%를 무료 샘플로 보내주셔서 판촉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에 그렇게 완고하던 회사가 모양을 바꾼 무료 샘플 요구는 너무 쉽게 합의를 해주었다. 파운드당 가격을 1달러 35센트로 하되 주문량의 15%를 추가로 주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15% 인하와 똑같은 효과를 본 것이다. 상대방 F사 또한 상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지키고 비용도 훨씬 절감하면서 15%를 깎아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협상론 낭독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순진한 마음으로 대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사람 속에는 짐승 같은 마음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에 늑대와 같은 무서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순진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만화 대사도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배신도 하고 보복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더라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무섭게 돌변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르완다, 팔레스타인 등 지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난 곳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오늘은 사이좋게 잘 지내던 이웃끼리도 내일은 원수처럼 죽고 죽이는 학살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순수함과 순진함의 차이는 뭘까요? 순수함은 상대와 나 모두에게 선한 의도를 품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저버리지 않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늑대의 존재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순진함은 상대 속에 있는 착한 늑대만 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운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재수 없으면 나쁜 늑대에게 물어뜯깁니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순진함은 나의 안정과 번영을 요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삶은 협력과 투쟁과 협상의 연속입니다. 협상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의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위태롭지 않은 것과 승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즉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남에게 어떤 선택 옵션이 있는지 가능한 한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옵션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협상력을 높입니다. 나의 옵션도 많아지고 상대의 옵션도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옵션을 내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지 상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죠. 이러한 정보력이야말로 협상의 제1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배짱입니다. 배짱 두둑한 사람은 어떤 협상에서든 활용할 카드가 많기 때문에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죽기밖에 더하겠나 하는 배짱으로 협상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벼랑 끝 협상 전술로 유명하지만 이걸 이긴 것이 트럼프의 미친놈 전략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너랑 나랑 같이 죽자는 식으로 덤비는 전략이죠. 상대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에도 미국이 애용했던 전략입니다. 협상 상대로 하여금 이쪽, 즉 미국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미친놈들이구나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전략입니다. 결국 협상은 더 많이 두려워하는 쪽이 불리해지는 게임입니다. 협상을 해야만 하는데 상대가 미친놈이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에게 도망갈 곳을 터주는 지혜입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오래전 일본의 한 비디오 게임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태국의 수입 유통사들에게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했답니다. 그러자 태국 유통사들은 담합을 해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서 태국 전역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정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통고한 셈이죠. 결국 일본은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협상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유통사들은 벼랑 끝 전술을 쓰긴 했지만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고 일본 제조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던 것입니다.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도망갈 구멍은 남겨줘야 합니다. 인간은 참 흥미롭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하더라도 손바닥 뒤집듯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항상 인간을 순진하게 대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람들이 순진함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죠. 순수하되 순진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전쟁의 핵심은 한마디로 속임수입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도 속임수입니다. 속이면 이기고 속으면 집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크게 속이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맹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